그리고 그 제품 광고와 이건 이제 공익 광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품 말고 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기업 PR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기업 PR 중에는 굉장히 공익성을 띈 것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개 이제 기업 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제품, 브랜드의 판매를 위한 메시지는 전혀 담지 않죠. 뭐 담는 경우도 있지만 좀 교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경우는 전혀 이제 그 영리적 그 표현은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광고는 궁극적 목표는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렇죠. 그 이미지에 기반해서 제품의 판매라든가 서비스 판매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광고나 기업 이미지 광고가 공익 광고적인 형태 또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 광고하고는 좀 구분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리적 활동이라 그래서 꼭 나쁠 거는 아니거든요. 공정한 그 경쟁을 통해서 영리의 그 발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고무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광고라면 그럼 광고주나 우리 소비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시청자분들이 또 금방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게 그 광화문 글판이지 않습니까? 아, 저 글판에 그 몇 줄 안 되는 글귀만 읽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가 참 좋다 있죠. 싶은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글판을 내건 그 어떤 회사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게 만드는 그렇죠. 근데 뭐 꼭 나쁜 건 아니니까요. 글쎄요.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만들어가는 제작 과정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정말로 딱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광고계에서는 늘 이제 어떤 전략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광고의 기획 과정이라든가 제작 과정을 가능하면 단순화시키고 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계량 분석 과정에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광고의 그 절차를 단순화시켜주고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심지어 요즘은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영화의 어떤 등장인물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펼쳐낼 때 그동안 흥행이 얼마큼 됐더라. 이걸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하고 연결해서 시나리오 작업부터 다 거기에 개입을 시킨다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는 영화보다 훨씬 간단, 단순, 명료하니까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가. 그런가요? 광고라는 건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있고 결국 소비자의 마음, 심리를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라는 건 대단히 정서적이고 우리가 계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계량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참고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크리에이티브 과정에서는 광고인들의 판단이 독창성. 개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고의 그 기획 과정이나 제작 과정 또 매체 선정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 만큼 많은 자료를 활용하되 창작자의 어떤 예술적 창조력, 그게 결합됐을 때 우리가 좋은 광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광고 몇 가지 좀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뭐 제과점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 일단 뭐 비스켓 사이에다가 머시멜로우를 끼워 넣고 그거를 이제 초콜릿으로 코팅을 해서 만든 그런 이제 제품들을 사실은 국적이 모호한 그런 과자거든요. 한국이 생산자죠. 그렇죠. 한국이 네. 만들어 세계화시켰죠. 그 지방의 어떤 이제 제과점에서 그런 제품을 오래전에 시작은 지방의 제과점이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대형 제과업체가 그걸 가져간. 그렇죠. 대형 제과업체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상품화한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의라는 그렇죠. 그 개념을 연결시켜 가지고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세계인의 먹거리, 간식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광고들을 본다 그러면 어떤 이제 뭐 표현이 재밌다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 가장 한국적인 컨셉을 가지고 세계적인 먹거리로 승화시켜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늘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비도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그죠? 제작비도. 저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고가 갖는 기본적인 그 정보의 양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정보의 양은 거의 없고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검색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이미지에 호소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 그런 식의 광고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가 다양화되고 특히 이제 디지털화, 인터넷의 그 주류 매체로서의 역할 이거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보던 그런 세대들은 이제 무대 뒤로 이제 사라져가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신문을 보는 세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부 영상 이미지 네, 세대죠. 이미지. 그러면서 이미지 중심의 광고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에는 그 노출되는 매체에 강제 노출이라 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매체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는 뭐 자세한 정보보다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단서 정도를 제공하면서 유혹만 하면 되네요. 네네. 뭐 유혹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주의를 끌어모을 수 있고 또 그 정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 또 검색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세대들은 요새 광고를 봐도요 뭘 광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교수님도 그러시죠? 뭐 교수님 겸손한 말씀이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제 제품, 기업, 뭐 공익 광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뭐 PR 학교 회장도 지내셨고 요즘은 또 자기 PR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주변에 알려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커진 거 아닐까요?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를 좀 더 능동적으로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SNS. 미디어들 있고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하니까 자기가 뭐 활동하는 좋은 내용 또 자기의 그 세상에 대한 좋은 철학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정리해서 소개하게 되면 뭐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긴 또 요즘은 거의 유튜브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인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걸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수입도 올리고 있고 창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들도 뭐 광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광고성 메시지들이 과장되거나 좀 허위에 근거한 메시지도 많이 유통되죠. 유통될 수 있고 요새 뭐 한참 또 가짜 뉴스들 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에는 4대 매체에 중심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통제라든가 이런 게 집중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통제도 잘 되죠. 됐었고. 하지만 이제 요새는 워낙 매체의 그 다원화 과정에서 통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서울시가 그 지하철 역사들의 특히 또 특정 지역 지하철 역사들에는 성형외과 광고가 너무 많다. 이 광고판 다 퇴출시키고 조금 좀 그 공익성을 갖는 그런 광고들로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광고가 통제 없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게 이제 소비자의 피해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규제, 그다음에 대안 모색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료 방송 이런 데서는 왜 이 대부업 광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웬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위한 법안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광고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은 여러 가지 이 법안들이 서로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되고 조정이 될 필요가 있죠. 뭐 실제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나온 기사들에 의하면 또 하나 우리 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그 큰 질적 변화가 뭐 지상파, TV 뭐 이런 데서들이 차지하던 광고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면서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신문 광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문 광고 비중이 제일 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텔레비전 광고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만 해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 쪽에 뭐 11조, 올해는 뭐 11조 이상, 11조 뭐 6천억 뭐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이제 연말 가서 통계가 나와봐야 알 일인데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역전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추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이니까요. 그럼 뭐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죠. 지켜볼 만합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4대 매체라고 불리던 그중에 뭐 이 잡지의 시대는 이미 상당히 가버린 것 같고 신문, 방송의 어떤 우리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랄까? 이것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VHF나 UHF를 통해서 우리는 시청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중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모바일 통해서 시청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제 동시간대에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도 시청을 하지만 찾아보기라든가 다시 보기 그런 거를 통해서 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된다 그래도 기존의 4대 매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조정될 수 있겠죠. 조정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콘텐츠의 그 퀄리티 면에서 또 그 거대 방송사들이 그 여러 가지 누적된 정보라든가 역사성 이런 걸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전체를 다 통합해서 보면 그만큼 매스미디어 환경과 매체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광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점점 더 시장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광고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광고인들을 꿈꾸는 사람 젊은이들도 많을 텐데 뭐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 우리 1학년 학생들 신입생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질문을 합니다. 광고인, 홍보인,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의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으냐 물어보면 답변은 뭐 대략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 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얘기를 하죠. 다 옳은 얘기죠. 예, 뭐. 예. 다 중요한 과목이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목들은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동기화된 네네.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들려주는 거는 거기에 앞서서 역시 윤리적, 도덕적 그 소양이 예. 우선돼야 될 거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치 시대 히틀러 치하에서 선전상을 했던 괴벨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재능이 뛰어나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죠. 네. 전문 기술자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그렇죠.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권력욕, 여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부역 행위에 의해서 독일 국민들도 피해를 받고 전 세계가 그렇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뭐 패전 이후에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으로 여류 영화 감독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그런 여성 감독이 있거든요. 그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시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서 사용되는 상당히 많은 그 기법들을 개발해낸 그런 인재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카메라를 레일에 얹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진하는 대열에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해서 위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뭐 그런 기법도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시대에 여러 가지 나치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존경받는 영화인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광고인들, 재능이 있는 광고인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됨으로써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뛰어난 광고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강론 과목에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겠다. 또 이제 강론적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에 이제 교과 과정이 많이 개편이 돼가지고 인문적인 그 소양, 또 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소양도 스스로 좀 잘 개발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심리학, 마케팅학, 커뮤니케이션 학은 또 남들 다 하는 건데 거기다가 추가로 자기의 인문학적 통찰이 있어야 창조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조 실력을 발휘하되 바탕은 도덕과 윤리 이걸 놓쳐서는 또 안 된다. 가장 말씀이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사상을 바탕에 두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젊은 광고인들 앞으로도 좀 많이 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하나가 광고일 텐데요. 그걸 배우게 되면 남은 더 잘 설득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설득 시도에는 덜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잘 읽는 법 공부 좀 하다 보면 나는 남을 잘 설득하지만 광고에 잘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싶네요.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